안녕하세요, 축수자입니다. 2025-26 챔피언스리그 리그 페이지 매치데이 2 바르셀로나와 파리 생제르맹의 경기는 파리의 1대2 승리로 끝이 났습니다. 매치데이 2 최고의 빅매치였죠. 두 팀 모두 지난 시즌 챔피언스리그에서 좋은 성적을 기록했던 만큼 오늘 경기에서도 굉장히 재밌는 경기가 펼쳐졌습니다. 오늘 양팀의 승부를 가른 것은 개인적으로 전방 압박의 차이, 그리고 파리의 본체인 풀백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만큼 파리는 전방 압박이 굉장히 좋았고 바르셀로나는 헐거웠다는 소리죠. 두 팀의 선발 라인업부터 살펴보면서 경기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오늘 경기 양팀 모두 부상자가 많았습니다. 바르셀로나는 하피냐, 주안 가르시아, 페르민, 가비 등이 부상으로 나설 수 없었고 발데도 부상 회복 후 교체 명단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파리 역시 덴벨레, 흐비차, 두에, 마르키뇨스 등이 부상으로 빠졌고 부상에서 회복해 선발 라인업에 이름을 올렸던 네베스가 워밍업 중 자이르 에메리로 교체되면서 이번 경기 출장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가장 눈에 띄었던 것은 파리의 공격진이었는데 06년생의 마율루와 08년생의 은바에가 출전하면서 경험이 부족한 어린 자원들이 바르셀로나라는 거함과의 맞대결에서 선발로 나서게 되었습니다. 07년생 야말이 눈을 높여놔서 그렇지 06, 08이면 정말 어린 나이죠. 오늘 경기 선제골은 바르셀로나가 먼저 기록했습니다. 전반 초반 주도권을 잡았던 건 역시 바르셀로나였고요. 바르셀로나는 우측 윙어로 나온 야말을 중심으로 조금씩 주도권을 잡아가기 시작했는데 특히 전반 초중반 야말의 아웃프런트 패스가 몇 차례 나오면서 결정적인 찬스를 잡기도 했습니다. 이 아웃프런트 패스가 성공할 수 있었던 이유는 멘데스가 야말을 막는 방법이었던 전진 수비와 맞물리면서 더 큰 효과를 발휘하게 됩니다. 오늘 멘데스는 좌측 풀백으로 나와 야말과 직접적으로 부딪히는 위치에 있었습니다. 야말의 드리블을 반드시 저지해야만 하는 멘데스는 야말에게 드리블을 시도할 공간을 주지 않고 바짝부터 수비하는 것을 선택했고 실제로 이 수비 방법은 야말이 효과적인 드리블을 시도할 수 없게 만들기도 했습니다. 문제는 멘데스의 전진으로 인해 생긴 공간이었는데 PSG 압박 시스템과 맞물려 하키미는 공격 가담을 위해 전진하고 멘데스는 야말을 수비하기 위해 전진하면서 좌우측 뒷공간이 뻥 뚫려버리게 됩니다. 바르셀로나 선수들은 이를 인식하고 멘데스의 뒷공간과 파초의 뒷공간 그리고 좌측 레시포드의 공간까지 PSG의 수비 뒷공간을 효율적으로 공략하였고 그 와중에 바르셀로나 선수들의 하프 스페이스 침투가 자주 나오게 되면서 초반 분위기를 바르사 쪽으로 가져오는 데 성공합니다. 이럴 때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 바로 야말 의존도입니다. 물론 바르셀로나의 공격 작업 자체가 야말이 집중 견제를 당할 것이 분명하니 반대쪽 하피냐 혹은 레시포드가 넓은 공간을 효율적으로 사용하면서 전환으로 득점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야말은 집중 견제 속에서도 제 역할을 해낼 수 있는 선수죠. 실제로 이번 경기 야말은 파리 선수들의 집중 견제 속에서도 드리블, 패스 등 제 역할을 해냈습니다. 하지만 페란이 볼을 잡았을 때 그냥 돌아서서 전방을 바라봐도 되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수비가 붙어있는 야말 쪽으로 패스 후 침투 움직임을 가져가려는 쉽게 말해 입력된 값에 의해서 움직이는 느낌이 있었습니다. 야말을 활용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겠죠. 야말이 볼을 잡고 자신에게 수비를 유도한 뒤에 프리가 된 동료에게 넘기는 방법, 야말의 솔로 플레이로 득점하는 방법, 또한 야말에게 수비가 많이 붙어 있으니 비교적 견제가 없는 쪽에서 공격 작업을 진행하는 방법이 있을 겁니다. 실제로 비티냐의 실수로부터 시작된 바르셀로나의 첫 번째 득점 역시 야말이 자신에게 수비를 유도하고 페드리에게 넘긴 것이 주요했던 장면이었죠. 하지만 그 이후 바르셀로나가 주도하는 시간은 없다시피 했고 결과적으로 멘데스가 야말을 잘 막아내며 더 이상의 실점을 하지 않았습니다. 바르셀로나의 훌륭한 공격진을 상대로 1실점은 수비를 잘했다고 생각해야겠죠. 오늘 전반전 레시포드가 좋은 폼을 보여주면서 야말에 대한 견제를 분산시키는 모습도 있었지만 바르셀로나가 야말 의존도에 대해서 한 번 더 생각해볼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실점 이후 파리 생제르맹은 하키미와 멘데스 두 월드클래스 풀백으로 바르셀로나를 공략하기 시작합니다. 특히 멘데스의 전진 능력이 정말 돋보였는데 첫 번째 마율로의 득점 장면에서 단 한 번의 원투 패스로 파리의 박스에서 바르셀로나의 박스까지 전진하는 괴랄한 능력을 보여줍니다. 오늘 멘데스가 보여준 퍼포먼스는 자신이 현존하는 좌측 풀백 중 단연 최강이라는 것을 증명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멘데스와 함께 눈에 띄었던 선수는 역시 하키미였습니다. 오늘 하키미는 선발 라인업상으로 우측 풀백처럼 보였지만 실상은 풀백이 아니었습니다. 마치 프리롤을 부여받은 우측 윙어처럼 운동장 전 지역을 뛰어다녔는데 지금도 보면 멘데스가 스로인할 때 줄 데가 없자 하키미가 좌측까지 내려와 볼을 받아주는 모습이죠.
하키미가 풀백이 아니었다는 것을 증명하는 가장 대표적인 장면은 래시포드와 자바르니의 매치업이었는데요. 오늘 래시포드가 상당히 좋은 폼으로 파리의 우측 수비를 공략했는데 이때 래시포드를 수비하는 것은 하키미가 아닌 자바르니였습니다. 자바르니가 꽤 좋은 폼을 보여줌에 따라 하키미가 보다 더 위쪽으로 전진할 수 있었죠. 이처럼 하키미는 과감한 전진을 통해 우측 윙어였던 은바에 혹은 바르콜라가 보다 중앙에서 영향력을 끼칠 수 있게 돕는 모습, 자신이 직접 중앙으로 침투해 동료 선수들에게 공간을 열어주는 모습 등 멘데스와 함께 풀백임에도 괴랄한 공격 능력까지 보여주었습니다. 오늘 파리가 바르셀로나를 공략한 방법을 좀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3가지 정도로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첫 번째는 바르셀로나의 오프사이드 트랩 공략법입니다. 한지플릭의 바르셀로나는 오프사이드 트랩을 굉장히 높은 지역에서부터 사용하기로 유명하죠. 지금도 보시면 하프라인까지 전진하며 엄청나게 높은 수비라인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바르셀로나가 사용하는 오프사이드 트랩은 보다 적은 힘으로 효과적인 수비를 성공시킬 수 있다는 큰 장점이 있지만 한번 라인 컨트롤에 실패하게 되면 치명적인 위기로 다가오는 그야말로 하이리스크 하이리턴을 가진 전술입니다. 그리고 파리는 바르사의 옵사이드 트랩을 공략하기 위해 색다른 방법을 사용했는데 그것이 바로 하키미의 주력을 통한 전진입니다. 하키미는 바르셀로나가 패스 타이밍에 맞춰 오프사이드 트랩을 사용할 때 패스하지 않고 측면 라인을 따라 그대로 스프린트를 시작합니다. 패스하지 않으니 옵사이드에 걸릴 수 없게 되고 측면 수비수 한 명만 제친다면 곧바로 중앙으로 연결해 결정적인 찬스를 맞을 수 있죠. 또한 뒷공간 침투를 위해 주력이 빠른 자원들이 아래에서부터 침투를 시작하며 아예 옵사이드에 관여가 없도록 만드는 모습도 있었습니다. 두 번째 방법은 파리의 강도 높은 전방 압박입니다. 이번 경기 두 팀 모두 상당히 높은 강도의 전방 압박을 시도했고 효과적으로 사용한 팀은 파리 생제르맹 단 한 팀이었습니다. 바르셀로나의 전방 압박 실패는 잠시 뒤에 알아보도록 하고 다시 파리 이야기로 돌아와서 오늘 파리의 압박 타이밍을 보면 매 순간 강한 전방 압박을 가져간 것은 아니었습니다. 전반 초반과 후반전 정도로 이야기하면 될 것 같은데 일단 전반 초반은 아까 말씀드렸던 야말 효과 때문에 제대로 먹혀들지 않았죠. 그리고 두 번째가 바로 후반전입니다. 특히 파리는 바르셀로나가 에너지 레벨이 떨어졌던 후반 중반 이후부터 바르사의 후반 빌드업부터 강하게 압박하기 시작했습니다. 바르사는 페드리, 더용뿐만 아니라 교체로 들어온 카사도와 베르날까지 부족한 중원 장악 능력을 보여주면서 파리의 강한 전방 압박을 제대로 대처하지 못했죠. 때문에 후반전 점유율이 36대 64까지 벌어지며 후반 주도권을 완전히 파리에게 내주게 됩니다. 이는 결국 실점이라는 결과로 이어지며 패배하고 말았죠. 마지막은 전방 압박 대처 방법입니다. 아까 말했듯이 바르셀로나도 이번 경기 전방 압박을 강하게 걸었습니다. 오늘 파리는 바르셀로나의 전방 압박에 대처하기 위해 패턴을 가지고 후방 빌드업을 진행했는데 특히 자바르니의 빌드업 능력이 빛났습니다. 이 패턴이 섞인 후방 빌드업은 이강인을 기점으로 해서 결승골을 득점하게 되는데 이건 장면을 보면서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파리는 슈발리의 골키퍼부터 시작하는 후방 빌드업에서 자바르니에게 볼을 전달하였고 자바르니는 바르셀로나 공격진에게 강한 압박을 받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 경기 내내 자주 발생했는데 자바르니는 대부분 오른쪽으로 벌린 하키미와 그를 수비하는 상대 공격수를 이용해 사이 공간인 이 공간으로 낮고 빠른 패스를 전달합니다. 이는 미드필더가 이 지역에서 볼을 잡을 수 있도록 만들죠. 그리고 이 지역에서 볼을 잡은 것은 이강인이었는데 이강인은 바르셀로나의 강한 전방 압박에 막혀 빠르게 패스를 전달하지 못했습니다. 지금 이강인을 압박하는 선수는 센터백인 쿠바르시인데 바르셀로나가 얼마나 강한 전방 압박을 시도하고 있는지 알 수 있죠. 게다가 아까 하키미를 막기 위해 나온 선수는 좌측 풀백인 발데입니다. 좌측 수비 전체가 전진하여 파리를 압박하는 거죠. 여기서 이강인의 탈압박 능력이 빛나게 됩니다. 이강인은 아래로 슬금슬금 내려오며 쿠바르시의 압박을 유도하고 바디 페인팅으로 손쉽게 쿠바르시를 벗겨냅니다. 그리고 미드필더들이 모두 바르셀로나 선수들의 압박을 받고 있자 압박이 없는 은단투에게 길게 패스하죠. 사실 이 압박 장면에서 바르셀로나의 전방 압박은 꽤 짜임새 있었고 과감했습니다. 다만 문제는 쿠바르시가 이강인에게 완전히 속았다는 점이겠죠. 오늘 이강인은 이 장면 말고도 좁은 공간에서 드리블하며 골대까지 맞히는 장면 등 정말 좋은 퍼포먼스를 보여주었습니다. 폼이 굉장히 좋아 보이더라고요. 그리고 은단투가 비티냐에게 원터치로 볼을 전달했고 비티냐는 중원에서 패스할 공간을 찾습니다. 그리고 쿠바르시가 전진했던 왼쪽 센터백 공간을 발데가 커버했는데 쿠바르시가 수비 라인으로 복귀하면서 둘의 수비 범위가 겹치게 되죠. 덕분에 지금 화면에는 보이지 않지만 하키미가 완전히 프리가 되어버립니다.
오늘 쿠바르시가 파트너였던 에릭 가르시아에 비해 폼이 그닥 좋지 못했는데 이 장면에서도 발데가 이미 커버한 상태이니 발데의 자리인 좌측 풀백 자리로 돌아왔으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도 들었습니다. 때문에 하키미는 완전히 프리한 상태로 볼을 받고 전진할 수 있었고 바르셀로나의 높은 수비 라인은 하무스를 따라갈 힘이 없었죠. 완전히 노마크 찬스를 만들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오늘 바르셀로나의 전방 압박은 파리의 후방 빌드업을 견제하기 부족했고 파리는 자신들의 플레이로 완벽한 결승골을 득점하며 승리를 가져왔습니다. 오늘 양팀 감독은 모두 트래블을 경험한 감독이었죠. 게다가 파리의 엔리케 감독은 트래블을 무려 2회나 달성한 감독입니다. 오늘 경기를 보면서 엔리케가 괜히 트래블을 2번이나 달성한 것이 아니구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경기에서 가장 놀랐던 엔리케의 행동은 리카 헤르난데스의 투입이었는데 멘데스가 전반전 자신의 실수로 경고를 받았고 야말을 수비하는 입장에서 경고까지 있으니 상당히 부담스러워하는 모습이 있었습니다. 실제로 퇴장당할 뻔했던 수비 장면도 있었죠. 엔리케는 이때 윙어인 은바에를 빼고 리카를 투입하면서 리카 헤르난데스를 좌측 풀백으로 멘데스를 좌측 윙어로 올리는 선택을 가져갑니다. 공격수를 빼고 수비수를 투입했음에도 공격은 강화되는 느낌을 받았을 정도였으니 오늘 엔리케가 보여준 경기의 흐름을 보는 눈은 정말 대단했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난 시즌 트래블을 달성하며 파리의 오랜 염원이었던 챔피언스리그 우승을 달성한 엔리케 감독이 이번 시즌에도 무서운 행보를 보여줄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한 바르셀로나전이 되었습니다. 오늘도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